잉어 총각의 낚시 다큐멘터리 배스윗 정석 제4화 1편 배스의 시야 그리고 사각. 가을은 턴오버가 발생하면서 물색이 탁하거나 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턴오버란 모든 낚시터에서 발생하여 물을 흐리지는 않지요. 제3편에서 밝혔듯이 저수지의 여건상 턴오버가 발생하더라도 그 진행 과정이 아주 단기간에 완료되어 사라져버리는 곳이나 강계처럼 상시 물이 흐르는 곳은 턴오버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12월 무렵이 되면 아주 맑은 물색을 띠게 됩니다. 이 무렵에는 연안의 맑은 물색과 더불어 수초와 같은 장애물들이 사가 없어지게 되므로 커버 지형은 차츰 줄어들고 오픈워터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버 지형이 줄어들어 연안 지역에 개방된 곳이 많아지게 되면 배스들의 신체적인 활성도와는 별개로 이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놓여진다고 볼 수 있지요. 7월에서 9월에 해당하는 여름 시즌에는 높은 수온을 비롯하여 산성도와 용둔산소와 같은 수질 문제가 배스들의 신체적 활성도를 저하시키더라도 연안 곳곳에는 수초가 우거져 있거나 기본적으로 물색이 탁한 계절이므로 배스들의 심리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월에서 11월에는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무렵에는 수온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산성도를 비롯한 용둔산소량은 최적합한 수치를 나타내므로 배스들의 신체적인 활성도는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연안지대에 수초와 같은 장애물이 줄어든다는 점이 배스들의 심리를 크게 압박한다고 볼 수 있지요. 연중 물색이 가장 탁하고 수초가 무성한 여름에는 필연적으로 배스들의 시계가 좁아지게 됩니다. 배스는 시계가 좁아지는 시간대나 장소에 직면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리와 진동을 감지하는 내의와 측선을 활성화시켜 사냥에 나서게 되지요. 때문에 여름 시즌에는 이른바 눈 먼 배스라고 표현하는 개체들을 비교적 쉽게 낚아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늦가을 무렵의 배스들은 연안 지역부터 차츰 물색이 맑아지고 오픈워터가 늘어나면서 시각에 의존한 사냥법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가을 배스는 여름 배스에 비해 신체적인 활성도는 더욱 좋다고 할 것이나 계절의 특성상 더욱 넓은 범위에 걸쳐 많은 사물들을 눈으로 관찰하여 경계하고 또 사물의 진위를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낚시가 펼쳐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배스의 시력은 사람의 시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0.1에서 0.2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시력이라면 결코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자신의 주변에 나타나는 어떤 사물을 인지할 만큼 충분한 시력이라 볼 수 있지요. 때문에 가을 시즌처럼 물색이 맑고 장애물이 적은 계절에는 특별히 포인트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워킹이든 보팅이든 종류에 상관없이 이들의 시력을 간과하여 무심결에 포인트에 바짝 다가선다면 배스들은 그 즉시 달아나 버리거나 큰 경계심을 가지게 되지요. 이번 11월 칼럼에서는 맑은 물색이 유지되고 장애물이 적어지는 계절, 즉 배스들의 시각 능력이 향상되는 계절에 이들이 얼마나 물밖 세상을 잘 관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합니다. 황량한 가을 물속. 배스는 이미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11월로 접어들면 연안지대부터 점점 물색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수면을 가득 채웠던 수초군락은 이제 사라져 없어지므로 이 무렵의 배스들은 여름 시즌보다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지요. 물론 낚시터의 환경에 따라서 턴오버의 진행 과정이 물색에 영향을 주겠지만 큰 흐름을 놓고 보자면 연중 가장 탁한 물색을 띠는 여름을 지나쳐 투명하고 맑은 물색을 보이는 겨울로 진입하는 시기인 만큼 차츰 배스들의 시야는 넓어지고 또 정확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늦가을 무렵 아마도 물속 세상의 풍경은 위의 풍경처럼 황량함이 묻어나는 곳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시기에 배스들은 곧 닥쳐올 혹한기와 이듬해에 있을 산란을 대비하여 많은 양분을 축적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린 연안 환경을 맞이하게 되므로 결코 쉽게 사냥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육상의 여느 포식자들이 그러하듯이 수중의 포식자들의 사냥 방법 또한 매복을 바탕으로 하여 급습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주변의 은신처나 장애물이 사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들의 심리를 크게 압박하는 요소라 할 수 있지요. 더욱이 11월 무렵의 가을은 포식자 자신의 몸을 숨길 공간도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물색이 맑아지고 오픈워터가 넓어
지면서 배스들은 물밖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도 큰 경계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의 시력을 두고 결코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으나 배스들은 빛의 굴절을 이용하여 연안으로부터 약 10m 거리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맑은 물색이 유지되는 계절에는 그냥 넉넉히 포인트에 다가가 캐스팅할 경우 그곳에 있던 배스들은 그 즉시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머물던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큰 경계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스들은 어떻게 물 밑에서 물 위의 연안이나 수면 위의 보트를 인식하게 되는 것일까요? 배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오픈워터에서 수면이나 물밖 세상을 관찰할 경우에 위의 사진처럼 고깔모자를 뒤집어 놓은 역삼각형의 원뿔 형상으로 물밖 세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단, 이때에 유념해야 할 것은 배스가 단지 자신의 머리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물밖 세상만 관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빛의 굴절을 이용하여 자신의 머리 위쪽 하늘 방향 외에 더욱 낮은 각도에 위치하고 있는 연안의 모습도 어렴풋하게나마 관찰해내고 위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굴절이란 어떤 사물의 모습을 담은 빛이 공기나 물처럼 서로 성질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통과할 때 빛의 진행 방향이 바뀌거나 왜곡되는 현상을 일컫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물밖 세상의 모습을 전달해주는 빛이 공기 중에서 어떤 정보를 담고 직진해 오다가 공기와는 성질이 다른 물을 만나 그 속으로 전달되게 되면 굴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배스는 수면의 어떤 먹잇감이나 물밖 세상의 위협을 감지할 때 자신의 머리 위쪽 약 97도의 범위 내에서 약 10m 내외의 거리, 사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 97도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물의 모습을 모두 정확하게 관찰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진상에서 빛이 90도에 가까울 만큼 수직으로 입사되는 A 영역은 비교적 굴절 현상이 적게 발생하므로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지만 연안지대 주변을 살필 수 있는 B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각도에서 빛이 들어와 굴절각이 크기 때문에 배스의 눈에는 사물의 어떤 모습이 일그러지거나 뒤틀려져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 이보다 더욱 낮은 각도에서 발생하는 빛, 즉 더욱 큰 굴절각을 가진 C 영역에서 비추어지는 사물의 모습이 있다면 이곳에 위치한 사물의 모습은 배스가 인지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지요. 통상적으로 C 영역의 범위는 10도 내외라고 알려져 있지만 B와 C의 영역 범위는 배스의 유형층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므로 딱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까지의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자면 늦가을처럼 물이 맑아진 환경에서의 배스는 아마도 물밖의 세상을 아래의 사진처럼 관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스는 일명 물고기들의 창이라고 알려진 역삼각형의 원뿔형 창문을 통해 물밖 세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물밖 풍경 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은 일명 거울 효과가 일어나는 곳으로서 사실상 물고기가 물밖 세상을 내다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가와 나의 사진상에서 표기된 D 영역은 전반사가 일어나는 영역으로서 수면 아래가 마치 거울처럼 바닥의 모습을 100%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밖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일종의 장막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하면 그 경계면에서 일부는 투과해 나가고 일부는 반사하게 되는데 이때 빛의 입사각이 점점 증가할 경우 특정한 각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경계면을 투과하는 빛은 전혀 없고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일컬어 전반사 현상이라고 하며 이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 정의하고 있지요. 정리하자면 빛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경우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가 일어나므로 수면 아래가 마치 거울처럼 바닥을 비추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물속에 있는 배스는 약 97도 범위에 해당하는 창을 통해 볼 수 있는 영역 이외에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아래의 모습과 같이 인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스의 사각지대는 곧 히트 조건, 포인트로부터 10도의 사각과 10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가에서 라의 사진을 종합하여 보면 배스는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C 영역과 전반사 현상이 발생하는 D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통해 물밖 세상과 수면을 관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맑은 물색을 띠는 오픈워터의
배스들은 A 영역에 해당하는 최고 시야 영역과 B 영역에 해당하는 굴절 영역에 비추어지는 모습을 항시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위험이 감지되면 즉각 반응한다고 볼 수 있지요. 이러한 까닭으로 맑은 물에서의 배스 낚시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낚시를 하는지에 따라서 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위의 사진상 1의 위치에서 서서 낚시하는 것과 2의 위치에서 무릎 앉아 낚시하는 것은 배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 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1의 위치처럼 연안에 바짝 다가가 앵글러의 상반신 대부분이 B 영역에 노출되는 자세를 취하는 것, 그리고 2의 위치처럼 연안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배스의 사각지대인 C 영역에 숨은 뒤 무릎 앉아 캐스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과연 배스의 눈에 이 두 가지 상황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될까요? 위의 사진은 이론을 토대로 하여 1과 2 각각의 위치에서 낚시에 임했을 때 배스의 시야에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표현해 본 것입니다. 먼저 이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경우는 앵글러의 몸체 전부가 배스의 사각지대인 C 영역에 숨어있는 형상이며 낚싯대 일부만 B 영역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배스의 시야에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큰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1의 경우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굴절 영역은 사물의 모습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곳이기는 하나 배스가 충분히 위협을 감지해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1의 상황처럼 연안에 바짝 다가가 몸체의 대부분을 B 영역에 노출시켜 낚시에 임한다면 배스들의 경계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맑은 물과 오픈워터의 환경에서 낚시를 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실제로 내가 서서 낚시를 하는 곳이 배스와 몇 미터 떨어진 연안지대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배스의 입장에서는 빛의 굴절 현상으로 인하여 사람이라는 약탈자가 마치 자신의 눈 바로 앞에 다가와 어떤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상의 사진처럼 말이지요. 이처럼 배스를 비롯한 물속에 서식하는 수많은 베이트 피시들은 연안의 인기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설령 배스가 연안으로 접근하는 인간의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물속에는 배스보다 더욱 민감한 감각을 가진 종류의 물고기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의 눈을 통해 인간이라는 약탈자를 함께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맑은 물의 낚시터에서는 그만큼 나를 지켜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맑은 물이 유지되고 오픈워터가 넓어지는 시즌에는 애초에 연안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캐스팅을 해보고 접근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최초의 연안으로 진입한 후 육안으로 보이는 배스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즉시 이의 위치 부근에 자리 잡고 무릎 앉아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미 배스의 시야에 들어간 뒤 이의 경우처럼 실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지요. 앵글러가 배스의 눈에 한번 발각된 이상 그 이후에 취하는 조치들은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차선의 선택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스가 붙어있을 만한 좋은 포인트를 사전에 알고 있다면 최초의 포인트로 접근하기 이전 그곳으로부터 최소 10m 가량의 거리를 두고 캐스팅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인즉슨 배스의 시계는 약 10m까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앵글러가 배스가 머무르는 포인트로부터 약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낚시를 한다면 굳이 장애물 뒤쪽에 숨거나 사각지대인 C 영역으로 무릎 앉아 불편한 자세를 취하지 않더라도 배스의 경계심을 크게 자극시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3의 경우는 배스의 시계가 도달하는 범위인 10m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각지대인 C 영역 내에 들어가도록 무릎 앉아 낚시에 임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하겠으나 4의 경우처럼 배스의 시계 한계점인 10m 밖에 위치하여 낚시에 임한다면 굳이 사각지대에 숨어 무릎 앉지 않더라도 배스에게 큰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안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배스들의 사각지대 각도가 약 10도라고 보았을 때 그로부터 약 12m 떨어진 곳에서는 배스의 시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일 뿐더러 사각지대의 높이 또한 약 2m가량으로 넉넉해지기 때문에 웬만큼 키가 큰 성인 남성이 활동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맑은 물과 오픈워터가 만들어지는 시즌에는 포인트에 진입하기에 앞서 4의 그림과 같이 가급적이면 배스의 경계심을 고취시키지 않는 거리와 각도가 함께 만족되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이 최선책에 가깝다고 할 것이며 이후에 조금씩 포인트에 다가서면서 여러 가지 차선책을 시도해보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늦가을 이후 얕은 수심대의 배스보다 깊은 수심대의 배스가 잘 낚이는 또 다른 이유. 11월 중순 이후 연안의 수온이 1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차츰 깊은 수심대가 유지되는 곳에 많은 배스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낚시터들이 연안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깊은 수심대를 보이는 오목한 그릇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수온기의 배스들이 다른 시즌보다 연안으로부터 조금 더 멀고 깊은 곳에서 잘 낚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배스들의 시야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저수온기가 되면 배스들은 더욱 따뜻하고 안정적인 수온대를 찾아 깊은 곳으로 이동할 텐데 이 과정에서 배스의 시야는 달라지게 됩니다. 배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계절이 변화하여 유형층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물박 세상과 수면을 관찰할 수 있는 시야의 범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스가 머물고 있는 수심층에 따라서 앞서 소개했던 AC 영역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그림처럼 상대적으로 얕은 수심에 머물러 있는 배스들은 자신의 머리 바로 위쪽 영역인 위 최고시야 범위가 좁은 대신에 연안지대를 잘 관찰할 수 있는 B. 굴절 영역의 관찰 범위가 넓습니다. 얕은 수심의 배스들은 머리 바로 위쪽에 어떤 사물을 관찰하는 영역이 좁지만 대신 넓은 굴절 영역을 통해서 연안 주변의 어떤 위협을 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인 C 영역의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에 그림처럼 배스가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 유영하게 되면 자신의 머리 바로 위쪽 A 영역 최고 시야 범위는 넓어지지만 대신에 B 굴절 영역의 시계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빛의 굴절 원리 특성상 B 굴절 영역이 줄어들면 사각인 C 영역은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깊은 수심대의 배스는 수면의 어떤 먹잇감을 살필 수 있는 범위는 넓은 반면 물박 세상을 관찰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범위가 증가하므로 앵글러들이 비교적 쉽게 낚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진은 깊은 수심대에 머무르는 배스일수록 수면에 해당하는 A 영역의 관찰 범위가 넓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깊은 수심의 배스가 절대적으로 좋은 시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깊은 수심의 배스가 A 최고 시야 범위를 넓게 확보하고 있으니 낚시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 같지만 대신에 깊은 수심의 배스는 B 굴절 영역이 좁고 C 사각 영역이 크게 발생하므로 앵글러가 서 있는 연안 지역의 모습이나 수면 위에 떠 있는 보트의 모습을 소상히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깊은 수심의 배스가 수면을 관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무리 넓다고 한들 우리가 연안에 서서 도보 낚시를 하거나 수면 위에서 보트를 런칭했을 때의 각도를 생각한다면 포인트의 바로 위쪽, 즉 배스의 머리 바로 위쪽에 해당하는 A 영역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스가 수면을 관찰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낚시인이 얼마나 더 배스의 시계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심에 따른 배스의 시계와 관련된 이야기는 맑은 물색을 보이는 특정한 계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계절, 어느 장소의 낚시터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의 배스는 우리가 방심하고 연안으로 다가간 사이 벌써 이를 지켜본 뒤에 도망을 갔거나 혹은 근처에 있더라도 큰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배스의 시야에 관해서 알아본 뒤 배스는 자신의 발 앞에 있다 는 명언을 되새겨보면 왠지 모르게 조금은 부족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앞선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감안하여 이 명언에 조금 더 살을 보태본다면 이렇게 바꾸어 말해 볼 수도 있겠지요. 수많은 배스가 우리의 발 앞 연안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작 우리가 쉽게 낚을 수 있는 배스는 미처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곳에 머물고 있는 녀석일지도 모른다. 최근에 들어서는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먼 거리에서도 배스를 쉽게 낚아내는 조우들을 보곤 합니다. 과거에는 장비의 기능이나 채비법의 유행 등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발 앞에 배스를 노리는 것이 정설이었다면 이제는 구태여 발 앞에 민감한 배스를 노리지 말고 우리를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저 멀리에 머물고 있는 좀 더 순진한 배스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 참조. 내가 볼 수 있는 배스다면 배스 또한 나를 보았을 확률은 매우 높다.
이처럼 베스의 경계심이 높은 상황에서는 루어를 A 영역, 즉 베스의 시야 중 가장 잘 보이는 영역에 직접 던져넣게 되면 루어가 폴링함과 동시에 놀라서 달아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럴 때는 루어를 베스와 조금 떨어져 있는 장애물 뒤쪽 A-2에 떨어뜨리고 베스가 직접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인즉슨 베스는 장애물 뒤쪽에 위치한 물체도 수면 아래에 반사되는 모습, 그러니까 A-1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스와 내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황에서 A에다가 루어를 직접 던져 넣는다면 너무 뻔한 상황 아니겠는가? 필자의 경험으로는 차라리 루어를 베스가 머무르는 주변 포인트에 은근슬쩍 떨궈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유도하는 편이 조과가 좋았다.